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시 32분 방금 1분 전 미국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 미국 물가 지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PCE 물가 발표 결과 그것이 정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촉발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하로 정말 이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미국 5월 PC 물가가 방금 발표됐고요. 이 숫자를 보시는 것처럼 2.6%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지만 PCE와 전체 헤드라인 PCE와 근원 PCE가 둘 다 2.6%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도 PCE와 근원 PCE가 둘 다 2.6%를 기록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였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는 숫자였습니다. 또 이 기대 자체가 좋았거든요. 좀 낙관적인 기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8, 2.8, 2.8, 2.8 4개월 연속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의 기대가 2.6%로 기대치를 낮게 가졌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킨 거고, 전월 PCE 물가 상승률보다 확실히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헤드라인 PCE 물가 상승률도 전월 PCE가 2.7%였었어요. 전전월도 2.7%였고요.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잘 안 떨어지나 보다 하고 그동안 실망하다가 헤드라인 PC 물가 상승률도 2.6%로 떨어졌죠. 정리를 한다면 PC 물가 상승률이 기대 2.6%에 정확히 부합하고, 낙관적인 기대였는데도 그 낙관적인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런 지표 발표였고, 전월보다도 떨어졌고, 그리고 PC 헤드라인으로도 떨어지고 근원 PC로도 떨어졌고, 그러면 오늘 발표를 본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물가 상승률이 2%라는 목표 물가를 향해 가는구나 라고 동의하는 과정이고, 시장은 어느 정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 미국 주식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의 물가 그 자체를 또 진단해 보고, 물가 외에 또 경기도 진단해 보고, 또 고용 여건도 한번 진단해 보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가겠습니다. 그동안 발표됐던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는 다 떨어졌어요. 향후 1년에 대한 기대치도, 향후 2년에 대한 기대치도 둘 다 우하향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금리는 곧 뭐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아니면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이런 행보, 유지하는 행보, 이런 행보는 곧 뭐를 위한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에요. 경제 주체들의,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켜서 수요가 둔화되도록 유도해야만, 그래야 아마도 적극적으로 어, 어, 소비가 둔화되어야만,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둔화되어야만, 그래야만 아마도 물가 잡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이만큼 떨어진 것도 아마도 그게 또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는 것도 물가 안정을 좀 기대케 만드는, 금리 인하를 기대케 만드는 그런 지표였다. 그리고 지난 CPI 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 CPI도 전월보다도 떨어지고, 또 보시면 이 기대치에도 좀 부합하는
그런 숫자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근원 CPI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근원 PCE도 이번 달에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을 했었고, 제가 2주 전에 CPI 즉시 분석할 때도 CPI 데이터가 확실히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니 6월 말 PC 근원 물가도 떨어질 것을 기대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CPI로 보나 근원 물가 CPI로 보나 또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봐도 미국 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이구나라는 것을 나름 동의케 해 줍니다. 특히 6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PPI가 발표됐었거든요. 제 PPI는 자주 안 보여드렸었는데, 이 PPI는 생산자 물가예요. 그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보시는 것처럼 2.3%에서 2.22%로 둔화됐었거든요. 근데 이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결국 제조 물가가 둔화되니까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둔화되면, 제조 물가가 둔화되면 약 한 3개월 정도 거쳐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어쨌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좀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생산자 물가가 이마저도 둔화되는 거예요. 이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게 된 이 배경,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최근 해상 운임이 올라갔어요. 해상 운임은 왜 올라가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상 운임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특히 중동 불안 때문에 후티 반군에서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여러 제조업체나 해운사들은 그 홍해를 지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안 하죠. 홍해를 우회해요. 그러면 홍해를 우회하면 대륙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군 출신이거든요. 해군 1함대가 동해시에 있습니다. 한번 2함대로 간 적이 있어요. 2함대가 평택항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동해시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3박 4일 걸립니다. 3박 4일을 배를 타고 운행했어요. 이해가죠? 이렇게 만약에 육로로 강원도 동해시에서 평택항으로 쭉 간다면, 트럭이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면 한 대여섯 시간 걸릴 일이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항로로 우회하면 크게 걸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물류비가 올라가고 또 거기서 끝납니까? 보험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물가. 그러면 해상 운임이 올라가면 항공 운임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항공 운송을 택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 뭐예요? 반도체, 또 혈액 같은 거, 또 시간을 다투는 거, 유통기한이 짧고 고부가 가치, 그런 것들이 주로 항공 운송을 택해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좀 낮거나 혹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해상 운송을 선택해요. 그러나 이렇게 단적으로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어중간한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상 운임 올라가고 보험료 올라가고 어떻게 될지 불안하면 해상 운임으로 보낼까요? 항공 운임을 조금 항공 운송으로 이동시킬까? 이게 바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운송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그러면 항공 운송으로 이용하다 보니 또 항공 운송 수요가 많은 만큼 항공 운송료도 올라요. 이게 뭡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PPI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근래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랐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마저 떨어지니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케 만들었었고,
지난 한 2주 전쯤에 PPI가 떨어지는 것까지 보면서 '아 그러면 PC 근원 물가도 떨어질 여지가 좀 있겠구나.'라고 좀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가 상황을 분석했어요. 근데 물가 상황만 보고 단순히 금리를 결정하진 않죠. 물가 안정 말고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경기 안정.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금융 안정. 근데 제가 금융 안정 부분은 한 2-3 개월 전부터는 잘 분석을 안 해 드렸어요. 그죠? 왜요? 금융 안정 부분은 페드가 보기를 무시해도 돼. 페드가 보기를 금융 안정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국의 금융이 안정적이야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물론 라이브 중이지만 아 이 PC 데이터 분석 즉시 분석하고 나서 제가 약 한 2-3분 있다가 미국 경제 전망을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서 금융 안정 여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이 아직도 있지만 그게 염려될 만큼 금융 위기를 가져올 만큼의 우려는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융 안정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만 보면 돼요. 경기 안정과 물가 안정만 보면 되는데 경기 안정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야죠. 제가 어제 미국 GDP 발표하면서 역시 똑같이 이 시간이죠. 즉시 분석해 드렸었죠. 그때 보여드렸던 장표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의 기대치가 1.3%였었고 그것을 웃도니까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벗어나나?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둔화되지 않네? 그러면 물가 잡히는 게 어렵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 어려울 수도 있겠네?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1.3에서 1.4로 더 높게 발표가 됐으니 이 값은 결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건 이제 한 가지 이해 방법이고요. 두 번째 이해는 뭡니까? 중장기적인 흐름을 또 봐야 돼요. 근데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는 시장의 기대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인 추세를 봐야죠, 이렇게. 근데 23년 3-4분기 때 4.9%, 3.4%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반도 안 되는 성장률로 뚝 떨어졌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니 이제 미국도 정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는구나. 5.5% 기준금리 인상한 나라가 어쨌든 그 금리의 영향을 받긴 받는구나 하는 것을 뭐 거의 공감케 해주는 숫자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24년 1분기뿐만 아니라 이후 경기도 정말 2% 수준을 웃도는 경제를 유지하긴 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거죠. 미국 경기가 어쨌든 둔화되는 흐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second estimate 이게 잠정치죠. 그리고 third estimate 이게 확정치죠. 확정치가 잠정치보다는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다 대동소이하게 전분기, 전전분기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미국 경제가 그래도 노랜딩까지는 아니고 소프트 랜딩으로 전개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발표였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까지만 해도 GDP now 이건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린 건 1분기 GDP예요.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추정 그건 아틀란타 연은에서 하는 GDP now를 볼 수 있는데 그 추정치를 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3.0% 유지하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하다가 이번에는 2.7%로 많이 낮춰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GDP에도 반영이 됐겠고 그 이후에 다른 지표들도 반영이 되면서 그래도 2분기는 2.7% 그러니까 종전 성장률만큼 높게 유지되지 않겠구나. 3%까지는 어렵겠구나라는 분석까지 한 거예요. 미국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둔화되는 흐름을 나름 확인한 거고요. 또 미국 경기를 볼 때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도 마찬가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의 구매팀에서 원자재 부품을 더 많이 비축해 둘래? 더 조달을 많이 해 놓을래? 아니야? 아니면 그만큼 조달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 생산 안 할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정짓는데, 그게 지수화해서 50을 상회하면 앞으로 경기가 제조 경기가 화랑이다라는 뜻인데, 그 정도 화랑은 아니고 이제 미국 경제도 성장세가 좀 주춤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케 해주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살펴본다면 미국 경제가 그냥 마냥 뭐 노랜딩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도 소프트 랜딩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경기 상황을 진단했는데 거의 여기에 활용 정점으로 못을 박는 게 뭐예요? 고용 지표다. 왜? 고용 지표는 유독 경기의 후행 변수니까. 경기의 선행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후행에서 움직이는 후행 변수니까 아무래도 미국 고용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용 지표 발표됐을 때도 즉시 분석해 드렸죠. 그때는 이제 아마 미국에서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분석과 지금의 분석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 실업률이 올라갔다. 4.0%로 올라갔다. 계속 4%를 밑도는 실업률을 유지하다가 4%대를 봤다. 물론 미국 실업률이 4%대를 유지해도, 예를 들어서 4.5나 뭐 4.9 요 정도, 5% 정도만 찍어도 미국 고용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그것마저도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경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나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고용 상황이 실업률로 봤을 때 종전보다는 좀 악화되는 모습이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경기 악화의 신호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같은 날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같은 날 실업률은 올라갔는데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공급은 크게 늘었고, 그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4%로 그동안 좀 떨어지다가 4.1%로 반등했으니 이 두 가지 지표가 실업률 지표랑 좀 엇갈리는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용 상황이 혼조세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특히 고용 시장이 혼조세이지만, 잠깐 혼조세이지만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률과 앞에 말씀드렸던 더 중요한 걸, 시장에선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을 일자리 증감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미국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고, 혼조세지만 미국 고용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감만 보면 여전히 견고하니 단기간 안에 물가가 안정화되기는 어렵겠구나. 금리 인하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자,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갖게 만들어주는 지표 발표예요. 이때는. 그런데 구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기조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의 물가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때는 어쨌든 실업률이 기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늘어다가 많이 줄어든 이런 현상. 그러니까 5월만 보는 게 아니라 6월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는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가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또 구조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률도 반등은 했지만 원래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기조적으로는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본다면 미국 고용도 그냥 완전치만은 않구나. 물론 여전히 좋다라는 것은 강조할게요. 여전히 좋은 겁니다. 여전히 좋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구조적으로 좀 고용 시장의 둔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그 밖에 다른 지표들도 고루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부 졸트, 신규 일자리 고용 건수로 봐도 이렇게 보면
구인 건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또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3개월 연속 줄어드는 현상, 이런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일 주식시장, 오늘 미국 주식시장 이런 것을 볼 때는 고용 지표를 보더라도 기대치보다 올라가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취업자 증감에 더 민감하게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합리적인 뷰는 아니에요. 시장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아요. 항상 그러요. 시장의 판단은 항상 미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판단이 미스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마음과 파월의 마음을 같이 놓고 비교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죠.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판단이 미스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때 외모를 볼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의 감을 볼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볼 거예요? 심성을 볼 거예요?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친구한테 잘하는 모습을 볼 거예요? 다 한결같이 잘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면이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를 볼 때, 또 고용 상황을 볼 때 일자리 증감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가 다른 결을 보여주는데 그걸 총론적으로 아울러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리고, 미국 고용 상황이 어쨌든 둔화되는 흐름에 있는 것이다. 뭐 한 2주 전에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을 때 일자리 증감만 보면 미국 고용이 다시 올라가나, 이렇게 뭐 마치 그 양은 냄비처럼 식었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하는 게 시장인 거고요. 그러나 이 경제의 어떤 사이클이나 흐름을 보실 때는 말 그대로 기조적인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 언제인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 물가 분석, 미국 경기 분석, 또 미국 고용 분석, 금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상당히 안정적이다. 물론 약한 고리는 있어요. 그러나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당분간도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금리 인하는 언제쯤일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나? 두 가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 언제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최근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좀 소개해 봐 드릴까 합니다. 6월 25일이죠. 리사 쿡, 연준 이사님이죠. 저번에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리사 쿡 연준 이사는 특징 하나가 뭐 따라오는 이제 타이틀 하나가 최초의 흑인 여성 연준이사. 여성 연준이사는 있어요. 근데 최초의 흑인 연준이사라는 그 타이틀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담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리사 쿡 연준이사가 뉴욕 이코노믹 클럽 모임 연설이 있었고요. 그 연설에서 현재 정책은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경제 전망과 그 경제 전망에 따른 필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가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충분히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또 여러 연설 내용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도 점차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연내 어느 시점에는 경제의 건전성과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 제한 수준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 정책 제한이 뭐예요? 금리죠, 금리. 높은 금리가 너무 제약적이니 건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높은 금리에서 좀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리사 쿡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죠. 근데 연준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연준 위원들의 각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통화 정책도 민주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같은 날이죠. 보우먼 이사, 너무나 유명하죠. 보우먼 이사가 역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은 영국 런던에서 어떤 공개 연설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할 만한 리스크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상 운임 상승 가능성, 또 지정학적 불안. 그래서 금리 인상할 의향도 나는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워낙 이 보우먼 이사가 좀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금리 인하 시점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경제가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시점에 연내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다. 금리 인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아직 금리 인하할 적절한 시점에 온 것은 아니다. 특히 그런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이나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 전환,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이죠. 그것을 뭐라고 해요? 피벗이라고 하죠. 피벗에 대한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마도 지난 6월 FMC 회의 때 점도표가 이렇게 발표됐는데 연준 위원 4명은 여기에 점을 찍고 또 연준 위원 그 8명은 여기에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연준 위원과 이 연준 위원을 구분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보우먼 이사는 이 4명 중에 1명인 거고 금리 인하 많이 할 수 없다. 금리 인하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기조고. 그죠? 아까 리사 쿡 이사 같은 경우는 이중 8명 중에 1명인 상대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 발언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연준 이사 둘의 발언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그만큼 금리 인상해야 할 이유도 10가지, 또 인하해야 될 이유도 10가지. 어쩌면 연준 위원들이 각각의 보고 있는 뷰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도 제 채널에서도 경인남과 토론합시다를 통해서 토론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래서 가끔 토론하지 말고 오시는 초대 손님 말을 좀 많이 들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나쁜 맘 먹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채널보다는 인터뷰 채널로 가셔서 인터뷰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제 채널은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의 사고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어떤 경제 현상을 들여다보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제 채널의 성격은 그거니까 다른 채널에서 인터뷰를 보시는 게 더 추천될 만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립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연준 인사들마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 현상을 고루 다각도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설명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패드워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워치를 열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드워치를 여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 PC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7월 FOMC 회의에 대한 그 금리 결정에 대한 생각은 90% 가까이가 금리 동결할 거야. 그래도 한 10% 정도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달이기 때문에 이 PCE 발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7월이 아니라 그 다음번 7월은 금리 인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7월 말고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날 CPI 발표하기 전만 해도 9월에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11월에나 할 거야 라고 시장에서 기대했었단 말이에요.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CPI 발표되니까 물가가 확실히 잡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46.7%에서 61.3%로 올라가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폭증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CPI 발표 전후 달라지죠. 근데 역시 PCE 발표 전 오늘이죠. 9월 18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57.9%로 9월에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역시 역시 보니까 제가 더 여러분께 좋게 제가 CME 페드워치 지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것을 여기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크린 캡처 했거든요. 네, 여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해 보세요. 61.1%로 보고 있는 거예요. 61.1%. 그러니까 57.9%에서 61.1%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죠. 네,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PC 발표를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네. 물가가 확실히 둔화되고 있네. 라는 것을 특히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 의사결정의 핵심이 되는 지표인데 그거마저 둔화되는 흐름을 보면서 9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더 커지는 모습이죠. 이게 당연히 주식시장의 주식 투자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죠. 금리 인하 기대감 말고 실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의 기대치인 거고요. 파월은 혹은 연준 위원들은 이 PC 데이터 발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또 해야겠죠. 그게 금리 인하 시점 언제인가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5.5%까지 기준금리를 미국은 인상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은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아까 PC 데이터 발표된 거 보고 그 데이터를 피딩 시켰거든요. 제 모델에 데이터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가 생각했던 수준에 부합하게 물가 전망의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대로 24년 9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저는 현재 판단합니다. 저의 전망대로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누차 강조했지만 제가 물가 전망하는 모델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물가 상승률,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어느 지점? 2.34% 수준을 기록한다면 제가 PC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C 물가 상승률, 근원 PC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PC 근원 PC가 2.3에서 4%를 기록한다면 보겠습니다. 2.3에서 4%를 기록한다면 연준은 물가 확실히 내려가고 있는구나.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근데
오늘 발표된 PCE 물가 상승률이 5월 물가예요. 그리고 6월 물가,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될 텐데 제 생각에는 7월 물가 상승률이 2.5를 밑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생각을 더 확신을 가져다 줬어요. 그 전망을 오늘 발표가.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7월 물가 상승률은 2.34%를 기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월 물가 상승률은 언제 발표됩니까? 8월 말에 발표돼요. 그죠? 지금 6월 말인데 5월 물가가 발표된 거잖아요. 그러면 8월 달에는 7월 물가 상승률, 8월 말에 7월 물가 상승률을 보고 2.34%의 숫자를 지켜보면서 연준 위원들이 아마도 금리 인하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월 FOMC 때, 자 보시면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7월에 있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9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8월에는 뭐가 있어요? 잭슨홀 미팅이 있죠. 8월 20일주 거의 끝자락에 그때쯤에는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선언하듯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2년 8월에도 발제하고 연거푸 4번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것처럼 24년에는 이제 피벗에 대한 연설을 하지 않을까. 그게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작용할 것이고 9월에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스트레스 DSR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분의 댓글을 보고 좀 재밌었습니다. 아마 그 2달 연기한 것은 9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때 금리 인하할 때 맞춰서 스트레스 DSR을 2단계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은행의 9월 금리 결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나 10월이라고 한다면 2달 연기한 것은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해서 했다라고 판단하는 데는 좀 과도한 해석은 아닌가 하는 의견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의 의견이 항상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월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9월 금리 인하 하는 시점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공조를 협의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뭐 그 어떤 국가 우리나라가 제가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가가 정치를 막론하고 국가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도 그런 면에서 저는 좀 10월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굳이 미국보다 먼저 인하해서 무리수를 둘 생각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금리 인하는 뭐 0.25% 포인트 정도 한 차례 인하하거나 많으면 2차례 인하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연이어서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금리 인하 한번 하고 그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건너뛰고 퐁당퐁당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라이브 중인데 녹화용을 촬영하고 있으니까 제 책 홍보의 기회를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거시경제를 좀 읽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책이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 보시면서 경제와 더 친숙해지는, 경제의 언어를 좀 습득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경제 입문서를 보시고 경제 전망서를 함께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25년 경제 전망서는 9월에 나오니까 24년 전망서 보시고, 또 25년, 또 2050년까지 전망서를 꾸준히 함께 모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의 제목을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으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원래는 피벗으로 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4년은 22년, 23년 동안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전망을 말씀드렸었고,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하나는 뭐냐면, 어, 피벗이라는 거죠. 높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금리 인하로 전환되는 것, 그게 피벗이고, 24년은 피벗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다,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이 피벗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져갔었는데, 여러분이 매년 경제전망서 이렇게 같이 모으시면서, 여기 책 있죠? 매년 이렇게 모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제 경제사를 하나하나 담아 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오늘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